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아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라도 논문을 50편? 50편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50편을 읽으세요. 그냥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중간에 맥히면 그냥 스킵하면서 50편을 읽어보세요. 네. 그러고 논문을 써야겠다는 를 그때 아. 결정하세요. 아. 논문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왜 가만 있어봐. 다올림은 지금 몇 학기죠? 3학기째요. 3학기째 논문을 쓰실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제 걱정되시는 분이 더 있네. 늦었어요, 사실은. 3학기니까 보통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4학기 때부터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학기 때에서 논문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해요. 음. 그다음에 어떻게 꾸역꾸역 써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은 논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러면 뭐하러 논문을 쓰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두 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박사과정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사에서 끝나고 나는 더 이상 안 당길 거야 그러면은 물론 이제 논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그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내가 진짜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 어떤 결과물이 논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논문 쓴 것이 다른 논문에 인용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나름 여러분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겠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통계 처리하고 그냥 논문 형식을 맞추는 논문을 쓰는 확률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진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제가 약간 겁을 줬지만은 3학기 다 올리면 약간 좀 애매하고 백진아님은 그나마 이제 2학기째니까 한 학기가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 커요. 느끼시는 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잘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4학기째 제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논문을 그냥 읽으세요.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1학기부터 논문을 통독을 하라고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까지 하라고 그래요. 한 학기 네. 내내 제가 뭐 논문 지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쓰시겠다면 이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붙게 되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봐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봐줄 시간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무성의하게 날 대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논문은 여러분이 쓰시는 거지 교수님은 사실은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주는 거지 써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흔히들 이걸 모르니까 다 모든 논문 교수님이 지도를 다 해 가지고 논문 책철까지 해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대부터 지우려면 여러분이 논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편을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논문이 이렇게 쓰는 게 논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려면은 일단 형식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왜 논문이 어려워지냐면 이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논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디어는 기획서가 될 수 있지만 논문은 기획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선행 인용 논문도 보게 되는 거고 앞에서 연구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새롭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나 여기까지 연구를 했는데 요런 부분은 부족했어.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항상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뭐 진아님 같은 경우는 뭐 비건도 좋고 하여튼 그건 좋은데 뭐 그런 거 관련된 논문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앞에서 선행 연구를 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50편을 읽어보시라. 네, 50편을 알겠습니다. 읽기 전에는 논문의 논자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논어를 보세요. 논어.
진짜 후회하세요. 이 제 말을 좀 명심하시고 분명히 쓰시긴 쓰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막 그 고통이라는 게 그냥 혼자의 고통이에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써야지? 아 논문이 뭐야?' 이렇게 그런 갈등을 때린다는 거죠. 근데 인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인제 탁 합본된 논문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드본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되게 뿌듯하죠. 근데 딱 나오고 나면 또 줄 데도 없어. 여러분들은 뭐 주변에서 많이 받아봤긴 했겠지만은 실상 뭐 한 2-30건 딱 만들어 가지고 뭐 학교에다 이렇게 비치하는 것도 빼놓고 하고는 누구 주려고 그러는데 보면 주변에서 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음. 주려고 딱 막상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삐죽삐죽한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논문 답나? 내가 썼지만.' 이러면서. 그러지 음. 않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고 그래서 빨리 갈아타기를 해서 뭐 박사과정으로 끝까지 가면은 굳이 논문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음. 지금부터 인제 박사 논문을 '내가 뭘 쓸 거야.' 딱 정리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음. 네. 잘하시리라 믿고요. 또 네.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참 이게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은 항상 남의 일처럼 해요. 여러분 과제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한 학기 내내 시간이 많은 것 같잖아요. 어휴 하다 보면 "어이 벌써 중간고사고 중간고사 과제 내래."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 보내죠. "아유 그래서 일이 바빠 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하면 안 될까요?" 음. 그러니까 미리 보셨으면 아마 그래도 또 그날이 또 다가올 건데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예 제가 두 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걸 했었는데 이나래 님 들어오셨네요. 마이크를 안 네, 켜시네. 안녕하세요. 예. 나래 님 네. 지난번에 제가 네. 학회에 갔을 때 네. 김행은 교수님을 만났는데 아, 네. 이 나래 님 많이 하던데. 아, 네. 되게 서로 둘이 비슷한가요, 연배가? 저보다 어. 김행은 교수님이 쪼끔 나이가 살짝 있어요. 거의 살짝 비슷한데 있어요? 쪼끔 더 있어요. 네. 이나래 님이 좀 후배다 이거죠? 네. 음. 아무튼 악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네. 제가 이제 메타버스 특강을 하면서 음 김혜은 교수는 저한테는 이제 숙대에서 저한테 한 학기 배웠죠. 그래서 늘 뭐 아, 교수님 하는데 뭐 제자 같지 않은 교수님이죠. 뭐 사실 한 학기 딱 듣고는 어떻게 또 뭐 제가 교수라고 뭐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사회도 막 계속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를 이제 졸업하시라고 이제 인제 김덕 교수가 아마 뒤에서 압력을 넣으니깐 자기는 안 하고 싶지만은 자꾸만 하게 돼서 "아 이제는 안 해도 돼요. 내가 빠지세요." 그랬더니 아마 이나래 네. 님한테 그 불똥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불똥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후배를 또 두는 네. 거예요, 빨리. 빨리 네. 두시면은 내가 또 이제 바톤 타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훈 교수한테 앞으로 메타버스가 되면은 하실 일이 많으세요, 아나운서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그 메타버스에 나오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모델, 그래서 인제 로찌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마 신한 네. 라이프 내가 보여드린 것도 아마 있을 건데 그 친구가 이제 다 가상 아바타잖아요, 일종의. 아바타인데 네. 어떤 사람은 가상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명칭이 좀 음. 일단 저는 그냥 어떤 아바타 뭐 어떤 가상의 어떤 인물로 봐야지 인간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춤을 아주 자연스럽게 추잖아요. 그 몸 네. 모델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 모델. 음. 그 춤을 이렇게 막 추는 그 사람이 그 모델비를 받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그 로찌가 못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목소리예요, 목소리. 예전에 음. 인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의 가수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지. 아담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기계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음. 누군가가 뭐 더빙 비슷하게 해서 인제 목소리를 대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음 음. 그러려면은 인제
이 아나운서라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목소리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힌트를 준 거예요. 목소리가 이쁘고 뭐 그냥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말을 또박또박 한다는 거죠. 또박또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 저는 그래서 아나운서를 그냥 말 잘하고 막 그냥 응기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 전달 소통력 있잖아요. 네. 이게 메타버스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뷰티 인플루언서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팔로워 수가 많고 뭐 화장품을 잘 알아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처음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왜냐면 좀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진정성을 가진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라는 부분도 본다면은 박정원 님이 지금 우리가 수업을 안 하는 줄 알고 바깥에서 노시는가 본데? 잠깐만요. 문자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김행훈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교수님이 그걸 만들어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놀 거예요. 놀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일 말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되게 관심을 네.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이면 그래서 이나래님한테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이제 그 호스트, 그러니까 쇼핑 호스트로 또 뭐 그런 강의하는 부분들도 많아졌지만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그런 아바타를 대행할 수 있는 그래서 메타버스가 처음에는 이제 3D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오늘 그 강의가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이 좀 3D로 보여주면서 뭔가 인간계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눈이 아프대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게더타운 같이 이제 옛날에 여러분 보시면 그 싸이월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보면 진짜 만화판 같이 보이잖아요. 블록처럼 보이고. 근데 그게 사람 시력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그것처럼 이제 소리도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싸이월드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게더타운에서 서로 만나면은 게더타운 안에서 아바타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다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화상에 우리 지금 줌 하듯이 화상이 둘이 떠요. 동시에. 그런 기술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화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 화상이 꺼진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쇼핑몰이 메타버스에 들어온다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진정성 있게 소비자를 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업종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래님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뭐 교수를 예. 하셔도 되고 강의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도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본다면은 레퍼리라는 그 인플루언스를 또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제가 하면 다 안 올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안 한다는 거고 행은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짜서 한번 네. 구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구상을 하면 네. 그걸 잘 짜면은 네. 저 나래님도 네. 지금 논문 쓰실 건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몇 학기죠? 저 2학기예요. 백진아님은 같구나. 네. 네. 그럼 모르신 대로 가세요. 좀 전에 그 나중에 이 동영상 보세요. 앞에서 다 얘기해놨으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겁을 줘가지고 지금 두 분은 이제 화면도 안 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종강이고 하니까 어디갔지? 여기 있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예, 박정원님 바깥에서 한참 노시다가
박정호님은 지난주인가요? 아, 그쵸. 지난주에 제가 학교 가서 실물을 이렇게 봤었죠. 저는 막 손주를 뭐 유치원 데려다 주고 막 한다 그래서 나이가 꽤 많으신 줄 알았더니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아, 이렇게 젊은 할머니도 있구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5주차 종강이고요. 다른 시험도 뭐 보시고 오신다는 사람도 있고, 오늘 김지민님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또 뭐 회사 일이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종강을 녹화로 보겠다. 그래서 오늘 백진아 님이 발표를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백진아 님 때문에 1시간 늦춰서 우리가 또 이 역부로 네. 했으니까. 그리고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저건 아까 박정원 님이 뭐 우리 단톡방에다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잘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뭐.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했을 때는 이제 발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 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줘. 그러면 너무 섭섭할 수가 있는데 이 백진아 님이 딱 그런 경우 같아서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모든 분들이 잘 하셨어요. 오늘. 근데 새롬 님이 역시나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말 잘하시는 그 몽고 사람이었는데 과제 낼 때는 이게 잘 한국말이 잘 안 되나 봐요. 과제를 계속 안 내시더라고요. 자, 오늘 발표를 3분을 할 건데요. 일단 박종원 님은 본인이 손을 들었어요. 발표를 해 보겠다. 한마디 하셔야 될 텐데. 아, 발표는 아니고요. 네. 피드백만 받고 싶다는 거였는데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아, 안녕하세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 보니까 나중에 교수님 주소 보내주셔 갖고 이제 겨우 휴대폰으로 들어왔네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네. 편안하게 발표하세요. 예. 뭐 나래 님은 또 어쨌든 아까 그 꽝손이니까 뭐 손을 탓해야지 어떡합니까? 제 손이에요. 꽝손은. 제가 눌렀더니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꽝이어서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 꽝. 거기다 똥 쓸래다가 똥 하면은 또 아닐 것 같아서. 제 손이 똥손이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제가 딴 걸로 썼었어요. 뭐 아플싸, 뭐 어이쿠 이걸 썼는데 그거는 제가 지웠었고. 자, 3분이 발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 근데 지금 백진아 님이 먼저 하면은 2분이 기가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박정원 님 준비되셨나요? 네, 제일 못한 제가 할게요. 아니, 제일 잘하셨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아니, 네. 잘하셨어요. 열심히 네. 했어요, 되게. 하여튼 이게 뭐랄까요, 일취월장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셔 가지고 저는 감사하죠. 왜냐면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지식 수준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과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1번 하고 2번 할 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3번 하면은 또 한 5번 한 거하고 1번 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새로운 각도.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뭐 박정원 님이 한 거는 맞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한 거는 틀려, 이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특히 이제 만약에 이걸 오프라인에서 했었으면 저는 여러분끼리 디베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논리를 했을 때 다른 쪽에서 일단 디베이트를 해 보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 논문 쓸 때 나중에 특히 석사 논문은 그런 디베이트 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들어가서 이게 과에 있는 교수들이 해요. 근데 박사 과정은 뭐냐면 다른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박사는 수료하시는 분도 꽤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사는 논문이 통과를 안 하면요, 끝이에요. 계속 다녀야 돼요, 논문이 통과할 때까지. 근데 석사는 아, 이거 안 되겠네, 나 시험 봐서 그냥 끝날 거야. 그럼 통과가 돼요. 그래도 석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디베이트들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잘 주어지지가 않죠, 사실은. 자, 아무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일 큰 걸 하신 제가 잘못해 가지고 백진원 거 올릴 뻔했어요. 이 줌이 좋은 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잘못 올려도 여러분한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돌려드릴 테니까 그 발표는 하세요. 발표하시고 네. 중간중간에 제가 눈치 봐서 넘겨드릴게요. 일단 제 네. 모습이 이상할 것 같아서 저도 화면을 잠시 꺼두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3학기 수업이네요. 박정원입니다. 제가 이번 그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어주신 거를 나름대로 이제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그 PPT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직 좀 되게 한시 하는데 남보다 되게 느려요.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 요번에 좀 신경 써서 해 봤는데 예쁘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잘 제가 됐습니다. 요번에 예. 조사한 감사합니다. 제가 요번에 조사한 그 화장품 회사는 그 고민하다가 소망 화장품이라고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기억에 남아서 그 제 기억으로는 남자 화장품으로 최초 한 2개 정도 굉장히 히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최고의 기록을 올리는 매출이라든가 유명세도 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가 않고 좀 행방이 묘연한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서치하는 걸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뭐 뒤져보고 또 뭐 인제 혹시 지인들 물어물어 이렇게 인제 알아보고 하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 소망 화장품의 그 대표 브랜드가 꽃을 든 남자 그게 인제 1997년에 이제 출시가 됐었고 1년 만에 뭐 매출액이 70억을 돌파했고 또 대표 상품으로는 이제 남성 화장품으로서 최초의 그 뭐죠? 그 컬러 로션인데 갑자기 베이스 로션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인제 그 헤어 제품을 해서 올인원으로 한 가지로 여러 가지 하는 거 두 가지 이제 대표 상품으로 그 여러 가지 뭐 76 연속 브랜드 슈퍼 브랜드도 수상하고 베스트 브랜드도 수상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 히트를 했었고 또 그 브랜드가 그 TV에서 그 방송을 했던 드라마 제목을 이렇게 론칭을 해서 그 촬영을 해 가지고 꽃을 든 남자라고 그 남자 모델을 최초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TV 매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았던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회사는 창업자가 김석창 회장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그 기독교 믿음이 좋아서 기독교 정신으로 뭐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지인으로부터 잠깐 인터뷰를 해서 이 김석창 회장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고 이 창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올라갈 때마다 음 그 매출의 2%를 기부금을 냈다고 해요. 특히 인제 뭐 기아 대책이나 이런 데. 그래서 철저하게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이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내 지인의 얘기로는 인제 이건 여담인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뭐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뜻하지 않은 이분에게 그런 축복을 해 주셔 가지고 그 회사가 이렇게 막 승승장구를 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갑자기 이 회사가 이제 그건 이제 또 여담이고, 제가 이제 그 이제 좀 STP 분석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꽃을 든 남자가 물론 굉장히 그 타겟도 정확하게 잘 적중을 했던 것 같고, 소비자 표적 대상에도 굉장히 적중을 잘했고, 또 뭐 한참 그때 인제 한류 기류의 인제 편성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남자들도 인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적인 것도 잘 트렌드도 읽었고, 또 환경 분석에서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가격도 인제 합리적으로 하고, 어 그리고 인제 뭐 인제 어쨌든 아직은 남성 시장의 그 화장품이 활발하지 않을 때 최초로 이런 로션이라든가 컬러 로션이라든가 헤어 타입 제품, 올인원 헤어 타입 제품 이런 거에 그 굉장히 그런 게 좀 잘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참 나름대로 굉장한 '성공의 요인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인제 갑자기 어느 날 사실은 최고 매출이 올랐을 때가 뭐 이제 숫자적으로 전성기 최고 매출이 1,30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면은 당시에 유명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 기록을 올렸는데, 그 즈음에 갑자기 이 회사가 KT&G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인제 편입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0%의 지분을 거의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 그랬을까?' 그런 인제 저도 의문이 생겼었고, 보니까 당시 갑자기 인제 타사에서 뭐 헤라라든가 비오템 뭐 인제 외국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남성 화장품들이 다양하게 인제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인제 봤을 때는 그때 이 약간 포지셔닝이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최초라는 여러 방면 상품이나 뭐든지 최초라는 거에서 장점이 있었지만 이 포지셔닝인지 정확하지가 않았고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어 다시 재포지셔닝을 할 때 뭔가 좀 다른 회사들보다 월등한 고가의 프리미엄급 화장품이 더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미 색조 화장품 같은 게 쪼끔 별로 외국에서도 흔치가 않았던 터라, 하지만 이미 그 컬러 로션을 나왔기 때문에 뭐 메이크업 베이스라든가 좀 남성 화장품의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재정비를 해서 '출시를 했으면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창시자 김석정 회장님이 아마 이제 이건 나중에 조사한 바로는 이미 KT&G 그 회사를 매각할 즈음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어 미네랄 바이오 천연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서 집중하지 않고 벌써 다른 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인제 그 브랜드를 정말 계속 지속 성장을 시키고 새로운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에 한 가지 그냥 성공한 거에 거기서 딱 멈춰 버리고 다른 브랜드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개인적으로 인제 사업 설명에 뭐 간증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그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보면 계속 그 부 꽃을 든 남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랄 바이오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건강해지는 뭐 화장품 해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본인이 오래전에 책도 창간을 했는데 그게 인제 뭐 아토피에 관한 책이고, 왜 이런 쪽으로 이분이 자꾸 관심을 돌리고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슈가 됐던 남자 화장품인데 왜 이분이 거기서 멈춰 버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미
회사의 설립을 한 그 오너의 그 마음이나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라고 이제 나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의 그 정신도 되게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유지하고 더 브랜드를 이제 교수님도 마지막 십상강 때 그 나중에 리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브랜드는 자식처럼 키워라." 그런 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포지셔닝이나 타겟 이런 게 다 좋아서 정확하게 그 브랜드가 성공을 했는데 그 후속이 없고 키우지를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멸된 거죠. 그게 오너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가 이게 죽고 사는구나, 성장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망 화장품에 대해서 인제 그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 제가 느낀 점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그래도 쪼끔이라도 이런 화장품 시장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계속 알고 또 그동안 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들려주셔서 제가 다른 회사의 그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쪼끔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많이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잘하셨어요. 일단 여기 좀 약간 오타가 있어서 이 창립자가 이름이 아. 계속 바뀌어요 지금. 근데 맨 앞에 쓴 게 그랬구나. 맞아요. 맨 앞에 쓴 게 김석창. 강석창 회장이에요. 아 강 강석창 아 회장. 강 강석창. 어머 네. 그랬구나. 아 이분은 제가 나들이 화장품 할 때 인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몇 번 그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잘 조사하셨어요. 일단 조사를 뭐 중요한 관점 중심으로 해서 잘 하셨고, 아까 네. 얘기하신 거에 인제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전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이 인제 여성 브랜드, 여성 상품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맞아요. 최초에 이 안정환을 모델로 네. 쓰면서 남자 모델을 화장품에 쓰면서 처음 성공을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후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 화장품은 잘 모르지만 꽃남은 알았거든요. 꽃을 든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예. 남성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인제 바디 헤어 이쪽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전체 화장품 카테고리를 본다면은 좀 변방에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아 바디워시, 샤워워시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커졌어요. 이 소망 화장품이 나오면서. 특히 인제 이 꽃을 든 남자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래서 남성 화장품보다는 거기서 이제 확장해 간 것이 인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컬러 로션 여기까지 간 거죠. 그렇지만 헤어 제품으로 그렇게 이렇게 중위권 이상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강석창 회장이 뭐 맞아요. 기독교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사실은 불편한 사람도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막 뭐 일하다 보면 기도 시간,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얘기만 들은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헌금, 기부금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이 강석장 사장, 그러니까 지금은 회장이라 하는데 원래 사장이 맞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화장품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무 쪽에 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깐 학교도 덕수상고인가 거기를 나오셨어요. 상고 네 출신. 맞아요. 음. 덕수상고. 네. 네. 상고 출신이어서 61 인제 년생. 네. 재무하고 막 그런 것 쪽에 있다가 이제 이걸 화장품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작을 한 거고, 화장품을 아주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몇 번 만날 땐 그런 정도로 '아 이 사람이 순진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너무 멍청한 건가?' 할 정도인데, 뭐냐면 "아 사장님 내년도에 나들이 화장품의 경영 전략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경쟁사를 데려다 놓고서 옆에서, 물론 경쟁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의 회사의 전략을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편은 순진하고 하고 이분이 그 약간 근면하고 검소했어요. 그래서 자기 차가 아주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작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티코 타고 다녔나 그래요, 이분이. 이제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티코를 타고 다니고 티코일 거예요, 아마. 티코 타고 다니고 그 차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하고 이제 뭐 롯데 호텔에서 이제 저희 이렇게 화장품 그 협회 그 뭐 회장단 회의 끝나고 나면은 자기 우리 사무실이 어딘지 아니까 그 근처로 가는데 같이 좀 태워 달래요. 그럼 뭐 저야 뭐 옆에 같이 타고 가면 좋으니까 태워다 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근면검소하고 그냥 어쨌든 이 마케팅 전략으로 본다면 아까 그런 어찌 보면 세분화를 잘한 거죠. 메인 시장에 들어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변방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약간 바디 제품에 대한 쪽을 남들 신경 안 쓰는데 거기다 좀 더 그 집중을 한 거죠. 선택과 집중을.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서 거기서 나름 이제 자리를 굳힌 것이 성공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분이 그렇게 상고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시장 세분화 쪽에서의, 그러니까 바디 제품이나 이런 거는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단위당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회사 전체로 보면요, 영업 이익률은 떨어졌어요. 왜냐면 싼 걸 파니까, 또 싸게 팔고 하니까는 이익을 못 내는데 회사 전체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여튼 저는 그때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걸 찾아다 봤는데 이분이 나름 개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재무 쪽에 저게 있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땅을 어디 산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아서의 수익이 아닌 다른 부분의 수익을 가지고 이 회사를 계속 키워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KTNG에서 마침 이제 KTNG 보도는 이 KTNG에서 돈이 워낙 이제 담배 인사공사가 이제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화장품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실패를 봤죠. 왜냐하면 화장품을 전통한 사람이 아닌 부분에 가서 이제 사실 아쉽죠. 그러니까 소망 화장품을 그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이제 KTNG에서는 그걸 또 키워보겠다 했는데 저도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를 뭐 어떻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까 좀 약간 흔들림이 있었어요, 화장품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비건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이분이 이제 좀 뭐 사업에서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가서 주택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막 투자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 돈들이 다 날아가고 엄청나게 힘들어했죠. 해서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지금 미네랄 바이오라고 있잖아요. 이 회사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네랄 바이오에, 그래서 지금 회장으로 있어요.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 그 대왕 쿠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최근에 좀 떴어요, 인천 지역에서. 근데 아주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강 회장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그런 좀 뭐라고 부침이 있다 그럴까요? 그걸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 회사에 얼마 전에 그 뭐 상품 개발하는 이사로 있는 분을 이제 다른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그분이 쭉 얘기하면서 이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를 해서 지금 다시 하는데 옛날만큼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소위 소망 화장품에서의 어떤 그 확장성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각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메이저급들 회사들이 이제 전쟁하는 그런 어 시장 환경에서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 집중을 한 거죠. 메이저들이 집중을 안 하는,
제가 사례 중에서 이제 메디를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포커스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위치를 딱 확고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확장성으로 남성 화장품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레벨은 갔지만은 이제 메인 시장인 여성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어떤 중견 기업까지는 갔지만 우리가 진짜 1등 기업이 되려면은 그런 어떤 로드맵에서 빨리 메인 시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서부터 일부 어느 정도 중견 기업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집중을 통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아까 이제 남성을 모델로 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포지셔닝을 좀 확실하게 한. 그래서 옷을 든 남자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 브랜드 샵들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2005년까지겠네요. 2005년까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많이 했던. 그 이후에는 좀 회사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 박정원 님이 지금 아까 보는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 그래서 제 과제 자체가 STP 관점에서의 어떤 성공한 브랜드. 그중에서 뭐 물론 그 이게 뭐 세그먼트만 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그먼트만 잘하고 뭐 타겟을 안 하고 포지셔닝을 안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셋 중에서 본다면 어디에다 좀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이 브랜드의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사이에 다올님이 뿅 하고 나가셨어요. 우리 나래님이 해볼까요? 나래님은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하셔야죠. 한 게 또 아쉬움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 갔어? 나래님은 화장품 브랜드를 안 하고 좀 특이한 걸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다. 음, 잠깐만요. 제가 PPT 버전으로 내용도 잘 하시고. 백진아님은 잘 못 만드셔서 나중에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기죽일까 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발표시킬게요. 자, 네. 우리 추억 속에 있는 네이트호님. 아, 제가 어떤 거 발표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친숙한 그리고 다시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회사가 네이트온이어서 네이트온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이트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초창기에 핫했던 메신저 중에 하나였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과거만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2000년대 그 앞에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정말 단연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건 뭐 MSN 메신저였고요. 당시에 진짜 윈도우 후광 효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안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왔던 게 MSN 메신저입니다. 근데 메신저 시장이 점점 이제 좀 커져 나가면서 2000년대 들어서 우후죽순으로 참 많은 메신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드림위즈의 지니, 2000년에는 버디버디, 2002년에는 세이클럽 타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네이트온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요.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00년대 한 초반에 학생이었어서
당시에는 버디버디를 저도 되게 애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는 SK 커뮤니케이션즈 레이트온도 저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어찌됐든 이후에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2000년대 나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당시 10대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버디버디를 제치고 바로 2위 사업자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03년 그 다음해 3월에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9월에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싸이월드랑 연동을 하면서 계속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런데 2005년도 3월에는 당시에 그래도 메신저 시장에서 단연 1위였던 MSN을 제치고 네, 역전을 하고 1위로 바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이톤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출시를 해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신생 메신저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06년도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만 역전한 이후죠. 그래서 네이톤은 우하하, MSN은 두고 보자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2005년도 3월에 역전을 하게는 됐지만 사실상 2006년도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그 나이대별로 또 선호하는 메신저는 아직까지는 좀 나눠져 있었고 3월 달에 전체 이용자는 네이톤이 앞섰지만 메신저 평균 이용 시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매체를 꾸준하게 이용하는 시간으로만 봤을 때 MSN과 네이톤을 비교했을 때는 MSN이 1시간 정도는 앞서 있었고 네이톤이 1시간 정도가 좀 뒤쳐져 있었는데 거의 한 1년도 안 돼서 2006년도 1월에 이마저도 네이톤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평균 이용 시간이 네이톤이 더 많게 나타나서 점점점 승승장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단 보시면 중복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도 역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이용자 수를 봤을 때 네이톤도 쓰고 뭐 MSN도 쓰고 둘 다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비교했을 때도 사실상 전체 수는 네이톤이 앞설지 모르지만 2005년도 3월에 그래도 MSN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마저도 2006년도 1월에 네이톤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 곡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톤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좋은데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톤이 포지셔닝을 좀 잘못했던 사례랑 또 잘했던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년대 말 거의 한 2008년, 9년, 뭐 10월, 10년 요즘에 정말 스마트폰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우리 네이트온을 SK 출신 단말기에 주력으로 세팅해서 보급하자라고 SK텔레콤에 제안을 했더니 SK텔레콤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많은데 문자 메시지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해서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 텔레콤을 설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그 시점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네이트온이 기회를 좀 놓쳤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새롭게 카카오톡이 등장을 하면서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1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만 보더라도 아직 이제는 뭐 문자를 돈을 내고 따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문자 시장은 죽었고 이런 미디어 패러다임 자체가 정말 크게 바뀌었는데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 정말 인기를 많이 끌게 되는 걸 보고 2011년도에 이제 네이트온이 새롭게 좀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데요. 네이트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네이트온 톡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아마 보시면 톡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도 누가 보더라도 카카오톡을 따라했구나라는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이미지 디자인을 했었고 그리고 하단의 왼쪽에 보시더라도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랑 똑같이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시지, 뭐 친구창, 검색, 그리고 새롭게 뭐 메시지가 뜨면 빨간색 버튼을 뜨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또 카카오톡을 흉내내듯이 같지만 기능을 봤을 때는 그 사실은 네이트온이 휴대폰 시장의 진입은 늦었지만 PC 시장에서 메신저 역할은 거의 원조나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태의 메신저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전송을 했을 때 그냥 그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이 아니고 예전 네이트온의 쪽지 기능으로 보내게끔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포지셔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네이트온은 그 이후에 네이트온 톡이 사라지게 됐고 그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장에 내가 원조로 진입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경쟁 업체가 무언가를 제시해서 잘 될 때 원조 업체의 포지셔닝은 무언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 나도 그걸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네이턴도 이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이디어를 잘못 내서 포지셔닝을 잘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톤 톡은 사라지게 됐고요. 네이톤이 이렇게 카카오톡과 경쟁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에는 2013년도에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하단의 기사는 네이톤에 밀리더니 MSN 메신저 이제 안녕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은 MSN 메신저가 네이톤에 밀려서 사라진 거는 아닙니다만 기자가 봤을 때는 네이톤이나 MSN이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거의 처음에 이런 메신저 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톤이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PC 시장에서만큼은 조금 자리를 굳히자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일반 메신저가 아니라 업무 메신저로 포지셔닝을 하자.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는 네이트온 이렇게 광고도 내고 당시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SK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우리 경쟁 상대가 카카오톡이랑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톡 라인을 경쟁 상대로 삼았을 때 본인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어찌됐든 PC 시장 그중에서 업무용으로 좀 구축을 하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는 PC 메신저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했다면 이제는 회사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메신저를 운영을 해 나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업무 효율성을 증대를 하거나 회사 업무에서 활용을 가능한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업무용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이듬해 2016년도에도 업무 메신저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포지션을 좀 더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룸 기능이라는 걸 추가를 했는데요. 보통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새롭게 어떤 그룹에 초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네이트온 그 단톡방 같은 데 초대를 하게 되면 과거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보관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 메신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포지셔닝을 좀 구축을 해온 게 그래도 그나마 제 생각에는 네이트온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나마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난해에 슬로건을 하나 내세웠어요. 함께하는 일이 쉬워진다. 네이트온. 네, 지난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네이트온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회사의 어떤 내용들의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메신저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실은 네이트온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면서 집에서 어떤 회사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PC에서 메신저를 쓰는 경우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용량이 조금 늘어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좀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이트온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 나가면 좋을까 나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네이트온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메신저 아니면 일을 할 때 딱 회사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고 비교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보면 카카오톡은 정말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정말 소통 창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미디어도 계속 바뀌고 있고 모바일의 사용량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PC에서 특히나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점점 시장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창구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 이런 메신저 상황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카카오톡을 열심히 이제 일상 속에서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개인정보가 전화번호를 뭐 등록하면 바로 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뭐 카카오톡에서도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고 싶어 하고 내 개인정보도 좀 보호받고 싶어 하고 회사 생활과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좀 분리해서 메신저를 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요구들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가 기회가 아닐까, 네이트온에게는. 그래서 회사에서 PC에서만 운영하는 네이트온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서 하나의 포지셔닝을 또 새롭게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트온이 네이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네이트 같은 경우는 네이트판을 운영하면서 뭐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오락성 콘텐츠들이 많아서 뭐 10대나 어린 연령층들은 네이트판을 또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락성이 있는 콘텐츠를 네이트온에도 좀 접목시켜서 해나가면 어린 연령대들도 좀 참여하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네이트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조, 최초의 메신저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서 요즘에는 뭐 레트로 열풍이 좀 불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뭐 싸이월드가 아직 좀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런 옛날의 감성을 접목시켜서 네이트온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 세대들과 또 옛날 세대를 같이 연결하는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새롭게 이런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네이트를 과거에는 처음에는 써봤는데 지금은 제가 네이트하고 보내는 시간이 한 달 내내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1년 내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좋은 인사이트를 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이거는 큰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변화를 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전화기에 보면은 그 모니터라 그러죠. 그거 자체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신저라는 게 크게 보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제 당연히 인제 메신저로 갔던 부분이고, 또 인제 이것이 인제 스마트폰, 아까도 인제 그 나래님이 잘 얘기를 하시는데 2008년 고 시점부터 이제 2010년을 넘어오면서 인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과연 전화기냐는 거죠. 이 앞에를 우리가 휴대폰으로 본다면은 이 스마트폰은 사실은 전화기에다가 PC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PC가
손안에 들어오면서 했던 것이 전화 걸고 지금 전화는 거의 무제한 공짜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능 자체가 네네. 이제 더 이상 부가가치를 안 준다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영화 감상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제 뭔가 콘텐츠를 이루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네이트가 그런 변화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옛날 뭐 후배나 이런 친구들이 또 SK 간 친구가 많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근데 실제 네. 그때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오른쪽에 보면 다 기능이 있잖아요. 어. 음. 오른쪽 그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거기 메뉴판이 뜨잖아요. 이거를 네네. 못 바꾼대요. 이거를 바꾸고 아. 싶은데 불편해서 바꾸고 싶은데 바꾸면 10,000,000 명이 헷갈린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트온이 초기에 자리를 잡고서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맘모스 같은 거죠. 공룡화돼서 뭔가 움직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음. 여러분도 보시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 메타 인코퍼레이트라고 지금 과감하게 지금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바뀐 거라고 봐요. 더 이상 이제 페이스북은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좀 바뀌니까 자기네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잖아요. 이거는 진짜 보통의 용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음. 이 네이트는 이 시점마다 보면 아까 제가 큰 그림, 그래서 이런 건 세대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웹에 대한 부분의 1세대가 저는 이제 네이트온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PC의 영역이 따로 있었고, 핸드폰의 영역이 따로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에는 이제 그게 되는데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화기 쓰는 것이 PC에 옛날에 못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음. 네이트온대로 그냥 남아 있었던 거고, 그렇죠? PC에서는 그게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카카오가 나오면서 사실 카카오가 잘한 게 뭐냐면 변화를 줘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화면도 커졌죠. 거기서 이거 PC처럼 해버린 거예요, 두 개를. 근데 네이트온은 네이트도 해야지. PC상에서 네이트도 해야지 하는 게 아까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포기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빨리 전환을 했었으면 더 낫겠죠. 왜? 네이트온 자체가 뭐 나름 인프라 자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를 미리미리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따라하기를 하니까. 그쵸? 따라하기 하면은 먼저 뛴 놈이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래님이 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네이트온이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공룡화돼 있으니까 내가 변화를 못 해.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놈이 와서 그냥 빠릿빠릿하게 막 달아나거든요. 근데 그게 멋있어 보여. 내 몸은 못 따라가. 그러면서 내가 그냥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는 나의 위치가 잘못된 거죠. 근데 고객들은 빠져나간 거죠. 그때부터는. 이게 편해. 카카오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뭘 또 하나 봐야 되냐면 이제 구글을 하면서 이제 애플하고 갤럭시의 싸움이 있잖아요. 왜냐면 소위 말해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틀리잖아요. 뭐 안드로이드와 이제 구글하고 싸움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한 부분인데 좀 기술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사례하고 거의 비슷한 게 IBM이거든요. 그러니까 IBM 하면 뭐 나름이 뭘로 인식이 돼 있으세요? 어떤 회사예요? IBM? 최근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IBM 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연상이 전혀 안 되시나? IBM이 엄청 유명했잖아요. 음. 옛날에 IBM 다닌다면 1등 신랑감이었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준다 그래서. 원래 그게 이제 사무용 컴퓨터로 제일 유명하죠. 음. 그래서 이 사무용 그러니까 뭐 보통의 회사에서는 전부 IBM을 썼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애플이 이제 맥킨토시나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제 개인용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IBM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되게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자기는 기업에서는 최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IBM이 컴퓨터를 안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는데 더 이상 컴퓨터를 만들고 판매하는 걸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에서 나스닥에서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절반 이하로 빠졌는데 그때 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우린 컴퓨터 가지고 이 하드웨어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화되겠다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그 자기네 비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IBM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그 AI 얘기가 나오고요. 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마이닝. 그런 업종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저장 능력만 막 신경을 썼는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마이닝 시켜서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줄 것이냐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앞으로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IBM은 지금 그 글로벌 플래닛, 코스모스 플래닛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과학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 거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트온이 이제 기업에서 이 메신저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업무하면서 뭐 자료를 넘겨주거나 이런 거. 근데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었냐면은 그 노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팀장들이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게 세대마다 틀린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0대 뭐 사원 대리들이 막 일을 하면서 메신저를 하잖아요. 메이트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노냐? 아니 물론 그런 친구도 있죠. 뭐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잡담도 들어가는데 그거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놓은 회사도 있었어요. 쓰지 못하게 아예. 그러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2010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메신저 시대에서 이제 이 화면 시대로 바뀌고 화면 시대라는 건 뭐냐면 컨텐츠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못한 거죠. 이게 한꺼번에 여기를 놓치기 싫어서. 여기 보면은 뭐 네이트온에 이만큼 접속자가 있으니까 이걸 포기 못하고 이렇게 못 넘는 거죠. 허들이. 이게 아마 네이트온의 가장 저거였던 거고,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버튼 하나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대, 디지털 시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계단을 이렇게 리니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쩍번쩍 뛰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거는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니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본다면은 아까 나래님도 좋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새 또 뭐 잔디라는 또 그 어플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사무용으로 지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놈이 나와서 자꾸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에서 만약에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줌을 차라리 했어야 돼요. 근데 네이토가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화상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뭐 이런 시대가 올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여기다가 지금 하나를 더 한다면은 오히려 여기 약간 싸이월드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집중을 할 거예요. SK에서도 IF랜드인가 해가지고 그런 그 메타버스에 대한 걸 하는데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거기다 포커스하면은 뭐 네이트의 미래는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SK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SKT라는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하면은 어찌 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대안책도 내주시고. 아무튼 여기 내용이 맞고 틀리고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적으로 이제 그 뭐 일단 석사시니까 석사가 된 입장에서 어떤 분석을 좀 하고 조언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의 개인 의견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항상 내가 컨설턴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컨설턴트로서 내가 분석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는 그 뭐 관점 자체가 틀린 거죠. 우리가 뭐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이트가 이렇게 바뀐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보면 벌써 이게
불과 2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변화 자체로 본다면 10년 사이에 이렇게 확 변한 건데 10년 전에는 네이트가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네이트의 10년 전이 지금은 안 먹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영역을 차지하고 거기서의 어떤 고객들의 변화에 포커스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기존 시장 자체가 계속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서의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포지션하는 게 중요하냐. 저는 그런 관점에 본다면 네이톤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블록처럼 해서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먼저 알고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네이트 온이라는 걸로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하나의 사례지만은 버튼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 게 이런 그 시스템 사업인데, 그렇다면은 좀 그런 덩어리들을 다른 사업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에 대한 부분이 PC로 그냥 존재를 하는 거고, PC에서 이 모바일하고 같이 해야지, 물론 인터페이스가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뭐 아까 뭐 네이트톡을 그냥 별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네이트온 자체는 그 이상을 또 뛰어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개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상현실로 간다든지,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여기에 어떤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세대별로 어떤 그 지금 새로운 세대들, 아까 그 재미있는 것도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새롭게 배운 것도 많고, 제가 어설프게 알던 것들을 나래님이 많이 일구해 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계정, 부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 같아요. 그게 보면은 예전에는 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정보를, 아니면 나에 대한 뉴스를 아는 게 더 좋은 어떤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그런 커뮤니티 자체가 벽이 허물다 보니까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도 내 걸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차단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정성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디지털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세이프티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는 이제 뭐 해커들이 뭔가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은, 사소하게 본다면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존중돼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요즘 또 뭐 이렇게 뭐 정치 이게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막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대한 거, 아니면은 그 페이크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침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전에 뭐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지금은 그 사이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디지털 범죄에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발가벗겨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개인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문제인데, 오히려 네이트온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런 제안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럭인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하여튼 제안까지 좀 잘해 주셔서 발표를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화장품을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이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일을 하세요? 아니요. 관계 전혀 없습니다. 어이구, 없습니다. 네. 분석 능력하고 조사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뭐 쉬는 거보다 그냥 진아님 오래 기다렸으니까 후루룩 하고 끝내버리죠. 그냥 한 번에. 어떠세요? 네, 좋아요. 예, 네. 많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까지가 22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넘기기. 백진아님은 지난번 중간고사 때 발표를 안 하셔가지고 되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잘 하셨고. 자, 공유 됐나요 지금? 네, 됐습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한류의 돌풍을 일으켰다라는 이렇게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이준 코스메틱은 2015년도에 1월에 이제 설립된 회사이고 1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그 해에 180억 원의 이제 그런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또 2016년에는 1,800억이라는 이제 10배 이상의 그런 매출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년 만에 폭풍 성장을 해서 화장품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는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보시면 타오바오에서 2016년도에 중국 1위 온라인 홈쇼핑인 타오바오에서 이제 7개월 연속 마스크팩 1위를 차지를 했었고, 뭐 2016년에는 그 마스크팩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받았었고, 중국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상을 2년 연속 이제 선정이 되었었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이제 큰 행사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마스크팩 부문에서 한국 브랜드로 1위를 차지를 해서 정말 등장과 함께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제이준 코스메틱의 제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3스텝의 이제 마스크팩인데요. 첫 번째 마스크팩 원 스텝에는 이제 클렌징 폼이 들어있고, 투 스텝에는 에센스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마스크팩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3단계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템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다음. 네. 이런 그 제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 시대를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런 사회 경제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한중 그 자유무역 협정으로 FTA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이제 어떤 화장품 관세가 이제 좀 느슨해지면서 이제 어떤 통로가 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의 수입 화장품이 1위가 원래 프랑스이고,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프랑스고, 그다음 2위가 이제 한국을 차지하듯이 이제 그럼 수입 화장품에서 매출 엄청나게 이제 매출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그 2015년도 때 배경을 보자면은 그때는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그런 새로운 카테고리가 이제 소위 이제 약국 화장품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라마이드, 뭐 판테놀, 약간 그런 약성분 같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2015년도부터 이제 2018년도 때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실속형 소비, 그러니까 소포장, 뭐 소용량, 아니면 휴대성에 좋은 뭐 제품이라든지 체험 키트라든지 그런 소용량에 이제 많이 인기가 있었고요.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메틱 트렌드로는 1일 1팩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생성이 되면서 마스크팩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게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이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디엘과 같이 화장품의 코스메틱 시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장편에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이준 코스메틱의 제품이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국 시장을 겨냥을 했는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을 때 중국이라는 대륙은 337개의 도시이고, 어떻게 보면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호선 도시라고 이렇게 있는데 3선 도시 이하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이제 공략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인구의 규모나 소비 규모를 봤을 때는 3선 이하의 도시에서 전체 인구의 68%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이제 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했구나라고 조금 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3선 이하의 도시에서 이제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 쪽으로 어떠한 것을 풀면은 좋겠다. 근데 이걸 또 공략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
소비의 여유를 가진 이제 중년층이 많은 3선 이하의 도시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많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혼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소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3선 이하의 도시의 좀 중년층,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을 조금 겨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선 이하의 도시에서의 소비자들은 이제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으로 보여졌고, 월 평균 3, 4, 5선의 도시 이커머스 사용자를 보면은 월 평균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로 보시면은 28%, 27%, 28%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연평균 28%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3선 이하의 도시 사용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163시간을 이커머스 쇼핑을 하고 있어서 연평균 28%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매 품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류와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뷰티 구매 선호도가 매우 높고 가성비가 높은 이제 화장품 세트 상품을 되게 선호하는 게 이제 중국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겨냥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이제 3스텝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매 요소 중에서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뭐 상품 후기를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가성비, 그리고 그 가성비가 이제 후기로 녹아져 있는 이제 타오바오 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 가성비 그리고 품질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시하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이제 80%를 차지하고 있는 쇼핑몰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오바오몰인데, 이 타오바오몰에서 이제 그 제이준 코스메틱 마스크팩이 이제 1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 그 타오바오 시장에서 좀 인기몰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이제 그 제이준 코스메틱의 성공 요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됐는지 이 대표님부터 먼저 조금 좀 제가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그 대표님이 원래는 이제 무역학과 출신이었고, 원래는 소규모로 이제 무역 중개업을 했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신발, 뭐 인테리어 가죽 작고 자재 뭐 이런 것들을 유통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의 성형외과에 있는 해외 마케팅 팀에서 이제 일을 하였고, 거기서 이제 중국 출장으로 매번 이렇게 중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인맥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뭐 성형외과, 의사, 사업가, 바이어들의 이제 중국 분들과의 친분을 많이 쌓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다녀왔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찜질방이라든지 뭐 마사지숍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문화를 조금 관찰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약간 흐르는 에센스형의 이제 형태라든지 뭐 약간 가성비를 정말 따지는 그런 중국인들의 어떤 특이점이라든지 좀 붉은색을 좋아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캐치를 해가지고 아마 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이준 코스메틱의 성공의 요인은 첫 번째로는 이제 무한한 시장인 이제 중국 시장을 선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때 때마침 2015년도에 이제 FTA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제 많은 규제들이 열리면서부터 이제 그런 시장이 더 활성화 되는데, 딱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인들을 많이 관찰을 하면서 뭔가 흐르면서 이제 흐르는 물 같은 그런 제형들을 좋아하고, 왜 한국에서는 조금 찐득찐득하고 영양지는 그런 좀 고영양의 그런 제형들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반대로 흐르고 이제 약간 온몸에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형들을 되게 좋아라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해서 이제 그런 제형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컬러가 이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주황색, 금색 이런 컬러를 이제 개발을 그걸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키트형 아까도 2015년도에서 2018년도는 경제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라든지 뭔가 그런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소용량이라든지 뭐 소포장, 뭐 휴대가 좋거나 조금 체험 키트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믹스를 해서 세 가지를 이제 클렌저랑 에센스랑 마스크팩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3스텝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것도 뭔가 특이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제 뭔가 중국인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그 이진영 대표님이 하시다 보니까 뭔가 성형외과 의사, 이제 성형외과라든지 그런 뭔가 중국인들이 뭔가 우상처럼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형외과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수식어들을 되게 좋아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더마 코스메틱이 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수식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이제 소구를 하면서, 또 이제 그 3스텝에 들어가면 뭐 세라마이드랑 판테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소구를 해서 또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숯을 이제 이용해서 사용한 블랙 시트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뭔가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좀 차별화를 뒀었고요. 또 이제 블랙 시트이다 보니까 뭔가 좀 재미있고 강렬한 이미지가 보이다 보니까 SNS에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블랙 시트를 하고서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또 그런 것도 유도할 수 있는, 재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되게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중국 네트워크 관시 문화라고 이제 활용을 잘했다라고 지금 저는 보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을이나 정 같은 그런 개념이 있듯이, 중국에서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갖고 이제 그런 호의를 베풀고 이런 문화들을, 그런 관계를 관시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관시 문화가 이제 한 번 친해지면 정말 둘도 없이 이렇게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국인들의 특징인데, 그거를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중국 출장을 많이 잘 다니면서 그 이진영 대표가 많이 쌓아온 그런 중국인들의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잘해서 타오바오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왕홍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유통을 잘 살려서 이제 그런 유통처를 이제 개발을 한 거, 유통처를 이제 만든 것도 이제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결론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잘 팔려야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의 80%를 차지하는 뭐 타오바오, 알리바바 뭐 이런 거에 입점을 해가지고 알리게 된 거는 이제 정말 큰 매출의 성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통처의 확보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제품에 대한 그 중국인들의 이해와 중국인들의 문화, 어떤 제형과 어떤 특성을 좋아하는지 이런 전략들이 다 녹아져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인기가 있었던 거고, 또 이런 인기를 또 덩달아 마케팅 요소로 이제 그런 블랙시트를 SNS로 업로드할 수 자처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도 가지고 있어서 제품과 그런 마케팅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그런 유통처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탄탄대로 이제 성공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그멘테이션을 정말 잘했다. 그런 중국인들의 특성, 중국인들의 그런 도시적인 뭐
온라인 쇼핑을 얼만큼 좋아하는지, 어떤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어떻게 전략을 풀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다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제이준이 어떤지는 혹시 아세요?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중국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잘 발표 잘 하셨고요. 어쨌든 그 관점에서 보면 예, 이 세그멘테이션 자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 그리고 진아님이 좀 잘 분석한 것이 보면은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이 틀만 가지고도 하더라도 진아님 지금 옮긴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 동구밭이요. 동구밭이 거기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스텝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성공할 만한 그런 어떤 저거예요. 이게 포맷이.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물론 제품 좋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여기 이제 굉장히 핫했죠. 2015년부터 해서 이제 한류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중국으로 포커스되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농담삼아 그 얘기하거든요. 이땐 돌멩이 가져가서 다 팔아오고 하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그만큼 이제 밀어넣게 많은 수혜를 다 입은 거죠. 그 당시에 메디엘과 더불어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이런 더머 코스메틱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 대한 부분이고 그전에가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간 건 아니었던 거고, 요 앞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잘 본 것 같아요. 여기 도시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보면 수출이라고 그러면 그냥 중국 누구한테 중국 지가 알아서 하지 하는데, 여기 이인영 대표는 이 내용을 알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유통이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만들어주면 판매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판매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원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것이 앞에 말하는 제이준이라는 제품이 된 거죠. 칼라를 이거 맞추고 하는 부분들도 자기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건 약간 퀘스천 마크였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여기에 칼라라든지 이런 이미지 자체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꿀광 마스크팩,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재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스크팩으로 승부를 제대로 본 거죠. 블랙 물광, 이것이 엄청나게 제이준을 이제 딱 포지셔닝 해준 거죠. 다른 마스크팩 브랜드들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게 뭐냐면 중국의 마스크팩들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다양성을 가져갔는데 더 이상 이 다양성으로 이제 승부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진영 대표가 지분을 안 가지고 있어요. 중국 그 예전에 파트너였던 친구들이 그 제가 알기에, 왜냐면 제 후배 하나가 여기 그 이사로 있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다 팔렸어요, 이 회사가. 매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뭐 매각됐다 하더라도 뭐 한국에 있는 뭐 외국 사람들이 인수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중국의 퀄리티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런 우리가 잘 분석했던 이런 집중화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을 이라는 시장을 세분화해서 거기다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진짜 우리 제품이 들어가서 먹힐 만한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1, 2선이 아닌 3선 이하에 대한 포커스를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디스트리뷰터를 발굴하고 한 것들이 사실 성공의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공의 요인이 아닐까? 물론 이제 아까 제품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계를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런 유통 구조가 이제 흔들려진 거죠. 이진영 대표가 할 때는 중국의 어떤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지형별로 이렇게 다 관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 젊은 두 친구가 그걸 다 인수를 해버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경쟁 브랜드가 엄청나게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 마스크팩에서의 어떤 탈피를 못하는 부분이죠. 아까 뭐 더마 코스메틱까지 갔고
제 아는 후배가 이제 거기 있을 때는 이제 메이크업 브랜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뭐 초창기의 어떤 전략보다는 바리바리 뛰어다니면서 했던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그 이후에는 그런 어떤 성공을 못 가져온 요소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요런 요소들도 좋아요. 아까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연령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단순하게 세그멘테이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타겟에 대한 집중과까지 결합을 시킨, 그렇게 해서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공한 브랜드이긴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마스크팩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제이준이라는 어떤 그냥 진짜 본격적인 화장품 브랜드로서의 한번 점프업하는 그런 단계를 좀 못 넘어간 게 좀 아쉽죠. 지금이라도 이제 이게 광고제도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요게 지금 대표 상품이더라고요. 아까 이제 요 제이준 제품과 더불어서 요 제품을 상당히 좀 많이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광군제 자체가 이제 왜 중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뭐 엊그저께 제가 또 만난 사람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하루 매출이 엄청나니까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으로만 하루에 1조로 파니까 이게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쇼핑몰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제 오프라인의 유통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아까 뭐 삼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도 온라인 구매를 하니까. 근데 과거의 중국이라는 시장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물건이 델리버리 되고 돈을 받는 것들이 이제 개런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뭐랄까 이제 물건 팔고도 이제 돈을 수급을 못 하니까 그 안전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본다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바바 같은 데서 이제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커뮤니티 자체에서 자기 자체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국은 뭐 신용카드도 없이 막 그냥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게. 이 친구가 초창기 잘했죠. 아무튼 여기 좀 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생기도 잘생겼고, 아마 이 이진영 대표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익 뭐 M&A 하면서 지분 넘겨주면서 돈도 많이 벌긴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이런 또 그런 로또 같은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이진영 대표가 뭐 무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바리바리 현장을 잘 뛰었던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어요. 깐시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중국의 어떤 제품이 먹힐까 하는 거를 현장에서 잘 본. 그래서 이진영 대표가 중국 출장도 진짜 아까 뭐 100여 차례 뭐 갔다 오는데 실제 그랬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제품,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찾고 있는지, 또 소비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제품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공장도 저기 어디야 남동공단 가면 있는데, 그 전에 초창기에 키울 때보다는 오히려 좀 자체 공장을 가지면서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초창기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1년 사이에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이준이라고 아냐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야 마스크팩 1등이래. 그러니까 메디르보다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길래.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화장품 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백진아님이 잘 분석했던 그런 요소들 잘 분석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 요게 맞춰서 요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좀 상품 개발하라 그러면 마스크팩에다가 뭔가를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넣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저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게 옳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마스크팩은 뭐냐면 편안하게 빨리 쉽게 쓰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 엔센스라고 그거 한 장씩 안 찢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소포장 해가지고 그 3개의 칼집 줘가지고 하잖아요. 안 찢어져 가지고 신경 밀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요렇게 제품 만드는 거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아요. 차라리 따로따로. 요거 만약에 이제 제이준이 여기서 마스크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더마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LG에서 차앤박을 인수해서 그 브랜드를 유지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제이준에서 성형외과 의사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뭐 닥터지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이준에서 닥터지를 그냥 인수하는 거야 브랜드를. 그래서 그걸 키워가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더먼 코스메틱에 대한 거 아까 뭐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좀 주춤거리는 게 물론 이제 제이준 이외에도 다 모든 회사가 그렇긴 하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오너가 스위칭 되면서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이제 마스크팩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진 부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좀 국내 시장의 위축 또 중국 시장에서의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 부분들 그런 것이 좀 종합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진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냥 1년 만에 막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브랜드인데 분석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를 다 마치셨는데 다울님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바쁜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를 잘 하셨고요. 제 피드백은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렇게 잘 하셨고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제 종강을 하면서 어쨌든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한 학기 동안에 그 쉽지 않은 과목을 잘 따라와 주시고 그다음에 뭐 과제도 뭐 전혀 접하지 못했던 과제 아마 고민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보냈겠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계속 또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시고 또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박사과정까지 만약에 가신다면은 근데 화장품 쪽에 이렇게 전공을 해서 마케팅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기회가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경영학과 쪽에서 이제 이걸 다 한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업의 특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품 개발을 하거나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어떤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는 각도들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품 개발하는 건 참 많이 익숙해요. 왜? 그렇게 많이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제품을 쫙 만들어내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프로세스인가?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한 개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은 실패가 없는 성공을 계속 가려면은 여러분이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뭐 우리 박종원님 같은 경우는 제 수업 들으면서 창업의 이 꿈을 잠시 접어두기도 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생각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브랜드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어떤 관여도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소비자가 어떤 관심 있는 거 이거를 지금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STP 전략 오늘 여러분이 발표했던 분석을 통해서 왜 성공한 브랜드의 어떤 이런 부분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자료를 찾으시면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STP 이 전략 자체만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유통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온오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옴니 채널에 대한 부분. 특히나 저는 이제 옴니 부분이 좀 더 디지털 쪽으로 더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디지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은 이제 수출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거고 온라인상에서 또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거든요. 이것이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뭐 비대면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우리 환경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보면 뭐 탄소 중립,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는 질병에 대한 영역이지만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은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뭔가 방어를 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은 환경이 다 망가졌다 했을 때는 우리가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이 아이 뭐 나 살아있을 동안 뭐 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이 지구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습병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우리 후세에 가는 부분을 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뭐 필요환경에 대한 부분들,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 특강 요청이 와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저도 나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구가 저 외계의 어떤 행성에서 만든 메타버스가 아닐까?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온 메타버스에 열심히 사는 아바타가 아닐까 하는 얘기를 딱 듣는데 무슨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어진 시간,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화장품의 영역, 또 이제 마케팅의 영역에서 부분 본다면은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를 통해서 브랜드의 중요성, 그냥 막연하게 브랜드가 진짜 중요해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잘 한번 키워놓으면, 아까 우리 박병원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잘 키운 브랜드 하나는 진짜 다 모든 걸 다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한 학기 동안의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은 어떤 퀘스천에 대한 앤서가 아니라 시츄에이션에 따른 솔루션이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어떤 해법들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한다면은 성공 사례를 분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나의 성공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백진아 님이 뭐 이렇게 회사를 옮기고서는 지난번에 거기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사고, 그런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해야죠. 이 얘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어쨌든 뭐 한류에 대한 부분들이 BTS가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붐업을 시켰으니까 또 오징어 게임도 또 난리가 나고, 어쨌든 이게 다시 한번 온 부분은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디지털에 대한 어떤 우리가 거역하지 마라, 순풍에 순응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제품보다는 체험을 시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브랜드 판타지야, 그다음 브랜드 팬덤들을 좀 만들어 보셔라 하는 거고요. 국내 시장보다는 최소한 아시아 또 글로벌 이렇게 가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말하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준석이 얘기한 거야. 많이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뵐 수 있으면은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혹시 다른 남아있는 과목들 뭐 시험 있거나 이러면 좀 잘 보시면서 2021년이 저물어 가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코로나19도 좀 뭔가 좀 극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